한국교회의 타문화권 선교 5주차 그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1971년에서 1989년까지의 그 도약기의 시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요, 1971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태어난 해입니다. 102만 명이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102만 명보다 더 많이 태어난 해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요. 자, 이 1971년도의 기독교 인구는요, 사실은 여러 통계를 찾아보았는데 나오지 않고요. 이제 쉽게 접하게 되는 것이 61년도 통계입니다. 1961년도에 60만 7천여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이거 정부 통계입니다. 이 정부 통계였고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인구가 한 2배, 뭐 아니면 2배 반,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120만, 150만 정도가 아니었을까. 예. 아무리 크게 잡아도요. 그렇고요. 그리고 1985년도에 통계청의 집계에 따르면 개신교 인구가 650만이었다고 합니다. 예. 1985년도 그랬고요. 그리고 1989년도 90년대 초반에는 뭐 1000만 기독교 인구 그랬었으니까 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1961년 60만 7천 명에 비교하면 85년도에 약 25년 만에 15배 아니면은 15배, 13배 뭐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자, 이거에는 좀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국내외에 있었던 대형 집회들입니다. 1966년도에 베를린 전도대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1974년도에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이 우리나라 일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영향 주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도 사실은 여기를 다녀오고 그런 다음에 아세아 복음화 선교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나서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에 더 동참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일반 지역교회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집회들이 70년대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있었죠. 74년도에는 CCC가 주관했던 엑스플로러가 있었죠. 그리고 77년도에 민족 복음화 성회가 있었죠. 그리고 1980년에 세계 복음화 대회가 있었죠. 뭐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불러 모았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여기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해였습니다. 이것을 앞두고선 1970년대에서부터 여러 교단들이 전도하고 교회 개척을 하면서 뭐 교회 배가 운동 이런 것들 막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장 합동 같은 경우에는 뭐 1만 교회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놓는 그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때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인용입니다. 가히 한국 기독교인들의 열정적이며 희망찬 영적 갈망과 삶의 변화에 대한 희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던 시기였다라고 한국교회의 성장 내러티브를 쓴 김선일 박사가 정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 중이었었고요.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도 선교 환경이 조금이나마 조성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선교사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장통합, 합동, 고신, 그리고 감리교단의 이 교단 선교부는 태동기에 이미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단들은 교단 선교부들은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그 초교파 선교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도약기보다 약간 앞선 단체들이 있는데 그게 그 KIM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조동진 목사님이 세운 단체. 그리고 한국 기독교 의료 선교협회. 이게 1969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자, 요것도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외항선교회가 1974년도에, 그리고 예수국제선교회가 1981년도에, 그리고 우리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 부속실로 있었던 그 선교실이 1974년도에 세워졌고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현지 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심지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도 엄청 큰 그 자생 선교 단체인 바울 선교회가 1986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GMF요. GBT가 들어가 있고 GMP가 들어가 있고 호프가 들어가 있고 GMTC가 들어가 있는 그 GMF가 1987년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 파송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것과 함께 또 어떤 선교의 붐을 이루는 어떤 그런 대회들도 있었습니다. 한인 선교 대회가 위튼 컬리지에서 있었고요. 그때 1000명인가 1400명인가가 모였다고 합니다. 물론 미주에서 많이 모였지만 한국에서도 내노라 하는 내지는 그 유명한 교회,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 그리고 좀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죠. 그게 1988년도였습니다. 자, 이 한인 선교 세계 선교 대회가요. 목회자하고 선교사들이 참석하는 거였지만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선교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선교 한국이 1988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청년, 대학생에게 엄청난 선교의 불을 당겼죠. 그러니까 한인 세계 선교 대회는 파송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의 불을 지핀 거라면 선교 한국은 파송받아 나가는 선교사 될 사람들에게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두 대회는 이 도약기의 끝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도약기의 열매이자 그리고 그 이후에 연결되는 팽창기의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결과로 선교사 인구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1971년도에 약 30명 안팎의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약간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1989년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나 그 손봉호 장로님 그 말에 따르면 이분들이 그 당시에 그 선교 정보에 그 가깝게 접근할 수 있었던 분인데요. 500명의 선교사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손봉호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약 179명 정도가 타문화권 선교사고, 나머지 약 320명 정도가 타지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땠을까요? 예, 그 경제계의 사람들은요, 1988년도에서 1990년도의 이 시기를 중심으로 이전, 이후로 나누는데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요. 1987년도 민주화, 1988년도 서울 올림픽, 그리고 1989년도 여행 자유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989년도 이전에 우리나라의 경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1962년도에 우리나라가 1억 불을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제1차, 2차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서 경공업 중심, 소비재 중심의 수출을 주도 산업을 하면서요, 약 9년 만에 10억 불 수출을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중공업 중심의 산업을 개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에 포항제철을 설립을 하고요. 71년도에 중화학공업단지를 건설을 하고요. 73년도에는 철강, 조선, 기계 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시작하는 그 때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이 바뀌는 그 전환점의 시기였습니다. 1971년도가요. 그 1971년도 우리나라가 10억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입니다. 1인당 GDP가 300불이었고요. 그런데 약 20년이 안 된 1989년도에 623억 불을 수출하고요. 1인당 GNP는 19배의 수준인 5,736불이 됩니다. 자, 이거를요, 좀 그 아세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좀 더 그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인도, 필리핀,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를 골랐는데요. 뭐 일단 인도네시아부터 얘기를 할게요. 인도네시아는 자 1971년도 얘기입니다. 1971년도에 1인당 GDP가 인도네시아는 79불, 인도는 119불, 필리핀은 201불, 한국이 300불,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대만이 45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530불이 되고요. 인도는 346불이 되고요. 필리핀은 750불입니다. 다 500불 안팎의 액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그거의 10배가 되는 5,736불이고요. 그리고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7,577불이 됩니다.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성장을 해서 선교사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그런 바탕도 좀 꾸며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약기에 우리 선교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면 선교사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로 파송받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선교사들이 다변화되는 것이, 그러니까 파송국가의 다변화가 아세아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게 70년대에 일어납니다. 예. 그전에는 어디였습니까? 태국, 대만,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70년대 들어오면서 71년도에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72년도에 일본, 74년도에 홍콩, 77년도에 필리핀, 이런 식으로 아세아 안에서도 그 선교지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80년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도 선교지가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개척기에 1968년도 개척기에 박희민 선교사가 이디오피아에 갔었죠. 그리고 1976년도에 이제 이집트에 고 이연호, 이신숙 선교사가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2호 한국인 선교사들이죠. 그런 다음에 80년 들어오면서부터 선교사가 늘어납니다. 1980년에 나이지리아의 강승삼 선교사, 그리고 리비아에 갔다가 인도로 가게 된 정윤진 선교사, 81년도에 케냐 정광호 선교사, 82년도에 감비아 이재환 선교사, 84년도에 케냐에 이제 그 기독교 선결교회에서 파송한 주진국 선교사,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세아에서 선교사가 확장되는 거가 70년대에 있었고요. 물론 80년대에 오면서 더 많은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는 선교사들이 80년대에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그 뭐라 그럴까요? 디아스포라 한인들, 이민 간 한인들을 사역하기 위해 가는 그런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이 많아지고요.
뭐 6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 지난주 그 동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79년도에 이제 아르헨티나 가는 분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유럽과 북미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유학생을 선교하기 위해서 한국 유학생이요. 아니면 이민자를 선교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이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좀 예외가 되는 것이 UBF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일 것 같습니다. 이 UBF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의도적으로 한인 유학생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요. 예, 현지 그 유학생들 내지는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펼치게 되는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캐나다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현지인 대상으로 한 선교사들은 UBF 선교사들이었다. 예,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